요즘 세상에 말만 앞서는 요즘 세상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드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82호 특집작가 조성현 선생님이신데 오늘 특집작가를 모시고 82호 에세이스트 82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대담을 진행해 주실 우리 지은이 교수님은 가만히 제가 손을 꼬아봤더니 5년 전에 저랑 같이 패널을 했다가 지금 5년 만에 다시 함께 패널을 하는 그런 벌써 5년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특집 작가가 쓰신 그 글의 주제는 글이 좀 무겁습니다. 글이 좀 무겁고 시사성이 아주 좀 예민한 그런 작품들이던데 우선 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 작가 노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위가 처자식 모녀 살리느라 고생 많다. 그렇게 쓰셨는데 거기에 기왕 쓰시면서 아들이 얘기는 없어요. 선생님이 쓰신 다른 글에 보면 정말로 고생한 아들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한 그런 글을 쓰셨던데 정작 작가 노트에는 아들 얘기는 없더라고요. 혹시 아들이 이 글을 보고 무슨 얘기 없었어요? 제 아들이 작년에 장가 가서 올해 아들 낳았는데 과묵합니다. 저랑 술 먹을 수도 자주 먹는데 술 먹으면서도 뭐 말 많지도 않고.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사회 처음 직장 발기도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아들 자랑이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시답니다. 근데 직장을 이제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괜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는, 퇴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됐는데 제 사위가 제 딸과 10살 차이 납니다. 사위가 42살이에요. 제 딸이 32살이고 한 6년 전에 그 스노우보드 동아리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로 막 결혼한 제 딸과 사이인데 이제 제 딸이 작년에 아들 놓고 올해 8월에 딸 낳거든요. 이제 연년생으로. 근데 휴직 상태인데 사위가 얼마나 바쁜지 요새 거의 토요일날 일요일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없이 평일날도 거의 12시 넘어 퇴근하기도 하고 딸 먼저 지지려고 이제 키우느라고 힘들죠. 저희 집에도 와서 오기도 하고. 근데 사위가 42살 먹은 이 친구가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보면서 저는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나쁜 놈들이다. 회사 저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했지만 누구나 쉽게 돈 벌지 않습니다. 어렵게 돈 벌지만 요새 주 52시간 그게 나왔죠. 주 52시간 정말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필요해요. 그게 워라벨이란 말도 있는데 그게 다 깨지고 있지. 그렇게 중소기업은 안 됩니다. 제 사위가 IT 기업 다니는데 엄청 일을 시켜먹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그냥 진짜 죽자서 일하는 제 사위 보면서 참 그 사랑스럽기도 하면서도 안쓰럽고 그 마음이 교차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그 안 좋은 현실 그대로 저희가 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 가벼운 질문인데 답은 좀 못겠네. 예, 근데 그래도 아들 얘기도 한마디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진도 팽목항에서 부산의 그 소녀산까지 거기까지 걷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 걷는 과정이 그 4차 도보 여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 4번에 걸친 장기 도보 여행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4차가 코스로 본다는 3차입니다. 4년 전에 4월달에 세월호 참사하던 그때였죠. 4월달에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450km 혼자 걸었고 그 다음 해에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통일전망대 고성 830km 목표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걷는 거 450km 걷고 나서 자만감에 빠져갖고 자신감에 빠져서 하루에 30km, 36km 힘의 키로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갖고 경상도 상주 들어서면서 제가 중단했어요. 눈물을 먹고 그때 이제 김종원 선생님 통화한 게 있었는데 불과 중단 결정을 내리기 1시간 전까지 그냥 끝까지 어떻게 찌르찌르 걸으면서까지 결정 안 내리다 통화 드리고 다른 것 때문에 1시간 후에 이제 중단 결정했습니다. 360km. 그리고 그 다음에 충주 모동에서 강원도 끌려먹는 데까지
강원도로 해서 이제 걸었고, 근데 코스로 본다는 게 2차였고, 작년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횡단을 했죠. 그러니까 저 부산 소녀상까지 430km인데 종단 2번, 횡단 1번인데 실질적으로 SST에서 장거리 도보의 원조는 이찬원 선생님입니다. 목포에서 강화도까지 해안도로 550km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 참 명언을 어록을 읽으면 제가 힘을 얻어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거리 도보 여행은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돈과 약간의 체력만 있으면 된다. 오케이 해보자. 그리고 저도 그냥 무조건 해봤죠.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시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였어요? 그 세 번째가 작년에 진도 팽목항에서 부산 소녀상까지 430km 거리 코스로서 세번 횡단을 내게 되고 코스로 세 번째고 네. 지간으로 온 네 번째 장도 네, 여행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여행 중에 이제 그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글이 많이 나오는데 예. 여행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근데 가면 이제 혼자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죠. 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였어요? 가장 공통적인 질문이 뭐더라고 바로 지나가다 할머니한테 인사하면 등산복차에 되니까 여기 산도 없는데 어디가? 저 부산까지 가요. 뭐 강원도까지 가요. 그걸 뭐더라고 가? 이해를 못하시죠. 근데 왜 가냐고 말씀 물어보실 때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뭐 놀러 가요 하기도 뭐 신놈처럼 말이죠.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갔느냐? 답을 찾았나? 글쎄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이 있어야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글쎄 그렇게 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유로움 혼자 걸으니까 완벽한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산을 내 두 발을 디디면서 걷는 그 즐거움 진짜 엄청난 즐거움인데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이 답은 왜 걷느냐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아직 그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아직 뭐 찾아 나가야 되겠죠. 네. 제가 쭉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나중에 그런 느낌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 그냥 무작정 걸으신 것 같아요. 지금 조석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걷고 나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나요? 했을 때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찬원 선생님의 나는 학생이다라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작품도 좋아하고. 근데 이찬원 선생님도 그렇게 걷는 이제 그런 정말 수행 같은 걷는 걸 하고 그 안에서도 그냥 내가 걸으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인생도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뭐 했지?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뭘 했을까? 뭘 이루어왔지?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야? 근데 그거는 남들도 다 하던데? 나는 뭐 했지? 근데 아마 걷는 것하고 그런 인생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제가 울릉도 있죠. 울릉도 일주도로가 이제 개통되게 됐는데 개통 안 된 미개통 구간도 걸을 수 있습니다. 44km밖에 안 돼요. 울릉도 제가 도보여행 시작하기 전에 가서 한 바퀴 걸었는데 그때는 그거 걷고 나서 와 신났어요. 근데 가장 긴 그 도보여행 있죠. 그러니까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 통일전망대 가서 그냥 북한 땅 보이죠.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뭐 완주했다는 그런 기쁨 이런 거 별로 없이 근데 덤덤해요. 1차 완주했을 때 시청 앞에 우리 조정원 중관이 오셨고 옷 들고 김현숙 선생님 오셨고 우리 동네 사진 민혜 선생님이랑 이제 제 와이프랑 딸 가서 환영해 주셔갖고 막 사진 찍고 했었죠. 근데 작년에 근데 해남 땅끝마을에서 그 소녀상을 한 150m 앞에 두고 갑자기 다리가 후두둑 거리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후두거린 거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다리가 좀 약간 저리면서 후두거려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만족하고 나서 막 별로 끼죠.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을 뭔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우문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우문을 드리더라도 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예, 둘 다 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은현답. 예, 그 선생님 그 이번에 발표작을 보면 이제 도보 여행 하신 것하고 일터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르포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수필 문학이 이런 사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것도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나 소설을 보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 실상을 상징 체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드러내고 있거든요. 뭐 곽재구의 뭐 사평역에서라든지 또 뭐 그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1980년대 초에 이제 어떤 사회상을 이제 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같은 경우도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그 현실을 교실 안의 이야기로 이제 탈바꿈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수필도 이런 상징 체계를 이용을 해서 그 문학적으로 이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은 글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적인,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이 뭐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도 분명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또 그런 어떤 그 수필에서의 상징 체계도 또 한 번쯤 시도해보고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그 이런 어떤 그 시나 수필, 시나 소설처럼 그런 상징 체계를 갖추어서 그런 부각하는 글하고 정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쪽의 수필하고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저희가 상징 체계를 볼 때 장르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나 소설 같은 경우 소설은 어떻게 픽처를 쓰는 거고 시는 작가의 감성을 의미적 표현으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있죠. 전체 글 전체가 상징 체계를 갖추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신 독재 체제의 아무런 시대 상황을 갖다가 글 쓴다고 하면 글 전체에서 상징 체계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그러나 광주 항쟁이나 예를 들어서 제주 4.3이라든지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특정 사건을 갖고 다루는 글에서 있으면은 글 전체를 상징 체계로 관통하게 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부분적 상징 체계와 전체적 상징 체계를 볼 때 수필은 전체적인 상징 체계로 하기에는 약간의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부분적 상징 체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5편 글 중에서 널브러지고 포기했다고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제주 4.3길을 걸으면서 하루에 한 10몇 킬로밖에 안 걸었으니까 내 몸으로. 근데 걸으면서 그때 이렇게 봅니다. 요 한 몇 평 안 돼요. 왜? 조금만 마시니 여기 100명 정도 돼요. 80명 정도. 그럼 시체가 다 널브러지고 포개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돼요. 그걸 보면서 거기 써 있는 글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갖다 과연 기존 수필 형식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인가? 하다가 이건 의도적으로 질러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내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기행 수필 형식으로 쓰면서 사실 위주 쓰자. 라고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제 의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제주 4.3에 대해서 제가 걷다 보니까 너분숭이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제주 북동쪽에 있는데 거기 와서 보고 있는데 이 중학생 정도 학생과 아버지가 자전거에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공산 북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제주 4.3이. 저거 아닌데? 제주에서 좌익 산폭도는 350에서 500명밖에 안 돼요. 죽은 사람 300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린애 죽으냐 잘 것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어디 들다 보기도 하고 제주 기념재단 가서 보기도 하고 몇 번씩.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조신을 낄 뻔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제주 4.3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구나. 그렇다면 수필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얘기를 펴고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 체계에 상관없이 그냥 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의도가 썼습니다.
근데 제 글 중에서 이제 이번에 그 주 119시간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독서실 경영하는데 우리 독서실에 30몇 시간 3년 반 넘게 다니는 사람이 33 중반이에요. 이 사람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회사원으로 했습니다만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바꿔야 되니까 좀 이제. 근데 은행원이었는데 그걸 멀쩡한 은행원 그만두고 독서실 와서 이 공기업이랑 그 행정고시 준비하는 들어왔어요. 3년 반 4년 지나면서 7급 국가에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국가 심지어 국공무원도 떨어져요. 자기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워라벨. 선배들이 매드기업까지 퇴근하고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거 보면서 자기 그렇게 못 살겠다. 공기업 공직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반 회사원들은 주 50시간 넘지 못하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119시간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글에서는 제가 그 삶의 방향을 틀고자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방향을 틀었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그 삶의 모습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적인 상징 체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징 체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필요에 따라서 상징 체계는 글의 내용과 글의 상황과에 따라서 얼마큼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짧게 들어갈 수 있고 다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제목에서 이 제목이 주 119시간인데요. 네. 119야? 예, 119인데 여기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어떤 상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서 119를 전화번호를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어떤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위기 상황인 거죠. 네. 119 돌려야 될 만큼. 그래서 원래 상징이라는 게 그 보조관념, 그 원관념이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 119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못할 건데.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기 안기수 선생님 보셨지만 손가락총 그 작품 있죠. 손가락총이 뭐냐면 그 여순 사건 그 사건 때 손가락 토글 때 내장이 손가락 누구 딱 지적하면 그 사람 다 끊어 죽습니다. 굉장히 무심한 손가락총인데 제목이 손가락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손가락총 쓰시면서 거기에 여순 사건에 대해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 상징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정영기 선생님의 옥자마. 한 나라 이제 마을에 몇십 명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과부들이 울지도 못하면서 1년 그 기일이 되면 밤에 울지도 못하고 하얀 소복 입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게 바로 옥자마 비슷하게 느껴갖고 제목을 옥자마를 짓고 글 써주셨는데 거기서 여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바로 그 상징체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119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사실적으로 쓰시려는 거는 굉장히 4.3 사건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는 정말 제대로 알려야겠다 그런 의도에서 쓰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순이삼촌 있죠 소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되게 재밌는 웃긴 거보다 이게 생긴 게 그 글이 그 저기 78년도에 썼거든요. 발표된 다음에 그 군에 끌려서 고문을 당해요 현경 씨가. 그렇다 참고로 자유당 시절에는 있죠. 그 위령비가 그때 있었어요 제주에. 그리고 위령제도 지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부터 일어나면서 모든 유령가 다 파괴돼요. 땅속에 묻힙니다. 그런 제주뿐만 아니라 거창 양리 사건 있죠. 거창 사건 그다음에 노군이 사건도 있고 전국에 걸쳐 그런 그 우리 아군에 의해서 아군이 민간이 죽인 거에 대해서 위령비가 전국적인 모든 위령가 다 파괴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전두환 때까지 이어져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있면서 그때 다시 발굴이 시작하면서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는 국가폭력이라는 범죄 학살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제주 4.3법 특별법 제정되고 명예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 그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의 가족은 군과 경찰과 공무원 다 불이익당하면서 철저하게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오랫동안 살아오는 그 비참한 세월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예. 선생님이 이번에 쓴 특집글 5편을 보면 한 편은 가정사에 관한 얘기고 나머지 4편은 사회적인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 보면 선생님은 그 사회적인 사건 이슈에 대해서
그런 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다룬 특집에서는 제주 4.3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그 사회성이 짙은 글을 쓰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성,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 문학, 문학의 사회 참여 얘기를 좀 더 하고, 그건 이미 시나 소설에서 이미 그 얘기를 이미 올해 70년이 이미 지나갔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죠. 근데 실제 이제 이 사회성이 있는 수필이라고 해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수필가들이 보통 이제 가정사를 많이 다루는데 그 가정사 속에서도 바로 사회 이슈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치매 문제, 치매 부모를 다루거나 시부모 문제 다룰 때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요양보호 국가의 요양보호 시스템에 관한 그 지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사회적 이슈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인데 제가 쓰는 거는 그게 농도가 조금 이제 깊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 자영업 하다가 딱 생각 든 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회사 영업조직을 했었는데 전국 영업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고참직원 자르라고 지시켰다 또 누구 딱 치고 자르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밑 팀장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면담을 대전도 가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하나 딱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 친구가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됐는데 가서 여차여차 그만둬야 되겠다 했더니 제가 왜 그만둬야 됩니까? 저 집에 애들도 있고 왔는데요. 그때 그 충격이, 그 눈빛이 그때는 그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회사 그만두고 있으면서 그 식과 그 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 우리들 사회에서 한 번 회사에서 잘리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뭐 먹고 살아요? 40대 중후반이면 애들 한참 커나가는데 거기서 뭐 먹고 살 건가? 한 가정의 실직은 가정이 추락되는 겁니다. 바로 죽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면서 해고에 관한 문제를 제가 글을 여러 개 써서 발표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에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암 비슷하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세친 것을 봤는데 목에 바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목이 잘린다, 목에 들어온다, 목 잘린다, 폐서 잘린다. 그러면 제가 폐쇄상을 하면 느낀 거라든지 그런 걸 썼고 또 하나 저희 아파트에 화단에 그 장미꽃 하나가 피어 있는데 한 송이가 오늘날 보니까 딱 목이 꺾여졌어요. 없어졌어. 그거 보면서 목이 잘렸다. 그래서 이제 사람 직장에 잘리는 목 잘리는 것도 이제 해고 관련 쓰기도 하고 영화 카트라는 영화 있죠. 카트. 그거 보면서 또 이제 해고에 관한 거를 여러 개 쓰기도 했는데 실제 우리 사회가 착하고 아름답기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착하지도 않고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있죠. 멀쩡히 다 살 수 있는 애들 갖다가 그걸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수백 명 어린애들이 그냥 그 물속에 빠져 죽은데도 어느 누가 하나 단 공무원 한 사람만 딱 처벌받고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었으니까 그게 이런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어느 누구든 간에 그건 저 혼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사회의 문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삶 속이니까 이제.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제주 4.3 사건 다룬 글에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망월동이 광주를 넘어섰듯이 제주 4.3도 이제 제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이 조금 모호해서 조금 더 선생님의 작가의 그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더 이상 반인류 범죄입니다. 반인류 범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 전쟁 지구촌의 문제 이슈가 되고 아프게 됐습니다. 우리도 실제 유대인들의 그 영화에서나 보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또 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반인류 범죄. 거기에 바로 대학에서 평생을 싸웠기 때문에 이 우리 북방부는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이게. 근데 망월동이라는 게 뭡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거든요. 지금 광주 망월동 시민묘지가 이거는 그때 국립 5.18 민주묘지 있죠. 지금 있는 거 굉장히 크게 조성이 잘 되어 있죠. 그거 이전에 바로 그 망월동 묘지에서 광주 민주항쟁 때 희생된 사람이 거의 묻혔습니다. 즉 광주 민주항쟁의 상징이
망월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망월동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광주 사람만의 아픔이고 광주 사람만의 운동이냐? 아니거든요. 이미 다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문화다. 마찬가지로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0년 전에 국가폭력에 의해서 확산된 건데 아까 얘기했죠.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철저히 국가폭력에 의해서 은폐되고 감춰져왔던 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국가의 폭력에 의한 게 국가 법으로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제주도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전체적으로 다른 전국가적인 그 문제로 넘어서고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 태생이고 서울지만 저는 제주 4.3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미 넘어서고 있다. 참고로 저는 위안부 문제, 할머니 문제 생각해봅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 그거는 일본 국가와 군에 의해서 강제로 할머니들을 요양한 그런 반인륜 범죄거든요. 근데 실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합의한 거 있습니까? 반인륜 범죄는 원래 합의라는 게 없어요. 합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합의를 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진보보수 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할머니들한테 하나 묻지도 않고 국민들 알지도 못하고 응수적 합의라는 게 했단 말이에요. 유엔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문제가 일본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는 이미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거기서 피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이거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파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맥락도 제주 4.3도 바로 이런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미 다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옆에 애국자 한 분이 너무 앉아 계셔가지고 더 경건해지는 마음입니다. 그 선생님 그 작품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말씀도 들으면 저는 앞에 이제 여기 그 새 작품 기억 속에 잠시, 그다음에 널브러지고 포개어지고, 그다음에 회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죽음에 좀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그 현수 아버지하고 주 119시간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선생님 작품에서 이제 삶과 죽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죽는 것도 제대로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 4.3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현수 아버지라든지 하고 119 같은 경우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삶과 죽음, 그런 어떤 이제 경계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풀었다고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살지만 또 죽음도 항상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뭔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삶과 죽음이 그냥 항상 같은 선상에 놓여 있고 그 경계가 없다. 우리는 살지만 또 죽음과 함께 있는 거고, 또 내 곁을 떠난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도 살아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또 없다. 이제 저는 이제 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작품 안에서 정말 제대로 죽지 못한 어떤 죽음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나름대로 선생님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죽음에 대한 관점, 그거를 좀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질문 참 어렵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문을 드려서 너무 근본적인데 너무 예산이 안 네, 나는데 참 되게 상담을 원합니다. 네, 뭐 저도 우문이라고 해서 저도 우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저희 지인 선생님 제 글 보면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고 냉정하게 보셨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 저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 성격입니다. 굉장히 내성적 성격이고 그리고 심장이 약합니다. 지금도 그 슬픈 영화 못 봅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 전부터 무슨 생각을 해갔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죠. 만약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그 슬픔 어떻게 견딜까?
뭐 그런 생각을 막 어떻게 해봤는데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도저히. 원래 제가 심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래 근데 이 인생은 찰나라는 말 많이 들리는데 그래 찰나지. 지구 생성이 수억 년이라는데 거기에 비하면 인생 뭐한 70년 사는 거 8, 90년 사는 거 그냥 뭐 찰나니까 뭐 그러다 다 잠깐 살다 가는 건데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뭐 그리 슬픈 뭐 있겠냐 이런 생각 어거지로 막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갖다 세뇌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슬픔이 좀 저를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훈련을 아마 해왔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는 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천주교 영서를 받긴 했지만 저는 좀 아직도 이제 신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여러분이 이게 사람 중에 갔다 온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허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저좀 이제 극히 그리고 사라지고 잊혀지지 않는 건가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 실제 우리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자기 자식들 기르는 손자들한테 요즘같이 핵가족 사회에서 손자도 할아버지 기억 못합니다. 대부분 다. 그럼 그냥 그 자식들 제 엄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저한테만 조금 있다가 제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불과 몇십 년이란 것도 그게 찰나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고 다 그냥 뭐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세론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세론은 과거의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억압할 때 아주 울고먹을 때 굉장히 애용했던 게 바로 이 내세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죽으면 사라지는데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있죠. 평범하게 살다 죽으면 그거 자체로서 하나의 큰 그냥 의미가 왜냐하면 그 상태 해운대 백사장 있잖아요. 해운대 백사장의 아름다운 건 뭐 진주가 들려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커다란 멋있는 바위가 있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들 있죠. 모래알 쫙 수많은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서 멋있는 해운대 백사장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된 사람들 평범하게 살다 죽으면 나도 모래알 중에 하나다. 그냥 건강한 모래알 중에 하나다. 그러고 살다 죽고 뭐 그러다가 제 자식들도 그냥 그 저만 좀 기억하다 없어지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있잖아요. 근데 쌍둥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브링클린이 잘 됩니다. 아이가 잘 안 생겨요. 저희 장족하고 브링클린이 다니면서 장족 며느리가 쌍둥이 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 딸과 며느리는 순덕순덕 애 잘 노니까 30만 원 벌금 못 받았는데 그리고 진짜 근데 또 하나는 애 놓기도 힘든 제 딸 얘기가 잠깐 없었는데 제 딸은 제왕절개 하지 않겠다. 30시간을 산통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심박수가 태아 심박수가 팍 떨어집니다. 옛날 같았으면 3번은 보다 잡고요. 긴급히 바로 마취 들어가서 바로 꺼낸 겁니다. 애가 딸애가 눈 뜨고서 긴급히 들어갔으니까 애 죽은 거 아니냐 엉엉 울고 아니다. 사회에 실려 들어가는 지 마누라랑 애 보면서 지 마누라랑 애 죽는 거 아니냐 엉엉 울고 실제 애가 만들기도 힘들지만 태어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다음에 요즘 가끔가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애 키우기도 하는데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과거에 애 키울래 동양질한다고 했었죠.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키워서 한 20년 키워야 결국 이제 어른이 되고 나오는데 망아지 새끼는 낳자마자 뛰어다니죠. 개는 태어나서 1년에 애매 들고 새끼 매 들고 새끼 다 뵙고 하죠. 이제 사람은 20년씩이나 해야지 겨우 어른이 되는데 너무 우리 사회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 이 생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저 삼국지 있죠. 삼국지 보면 저 욕 나옵니다. 솔직히 욕이 나와요. 왜? 삼국지에서 영웅담이라고 하죠. 유방이 유광이라 유기가 한 황조에 무궁을 외치면서 어쩌고 하는데 그게 일반 민초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쪽 세 나라가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이 일반 백성도 끌어다 군인맨들하고 싸우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 죽더라고요. 그게 영토가 어느 나라 확장된 뭔 상관이 있어요? 영웅담도 아니고 길길이 권력 투쟁하면서 싸우는 거에 거기에 일반 민초들하고 끌어다 죽이는 거거든요. 결코 삼국지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정말 비열한 놈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근래에서도 아까 제주 4.3도 얘기했지만 참 많은 사람 목숨이 바뀌고 죽어나갑니다. 근데 직접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제 사위도 얘기했지만 이 직장에서 직원들 막 잘릅니다. 절대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한 가정의 실체는 가정의 추락이거든요. 그게 간접적인 살인입니다. 바로 그 직장, 그 회사라는 직장은 이 직원의 목숨, 직원과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바로 더 일을 착취해 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직장에서 제가 이제 현수 아버지 글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이 실직을 하고 저도 자영업 하지만 자영업하면서 몰락해가는 가정을 그렸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사람은 죽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러기에 살아있는 목숨은 더욱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 목숨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산 목숨 갖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걸 해봅니다. 그건 하찮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존귀함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타깝게 정말 사라져간 죽음에 대해서 더 큰 아픔이 극렬하게 사실은 담담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찰을 해서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건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그 존귀함, 어떤 치열함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조수련 선생님의 그 특집 작가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